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박복내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 잘 커준 자식들은 재살기 바빠 썰렁한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마저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밀려드는 외로움에 할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 젊은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만져지지 않는 온기는 그리움만 더할 뿐이었다. 젊은 날 시장 한켠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며 억척스레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제는 쥐꼬리만한 연금과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 경로당에 나가 소일거리를 찾아봐도 마음 한구석은 늘 시렸다. 특히나 가슴 한켠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첫사랑의 기억은 이따금씩 할머니를 깊은 상념에 잠기게 했다. 20살 적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 맑은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세월이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이라는 걸음을 만나 더욱 선명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의 전화를 알렸다. 무심코 전화를 받은 할머니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오랜만입니다. 복래 씨,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젊은 날의 첫사랑, 그 사람의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스마트폰을 붙잡은 할머니는 차마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혹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복래 씨를 마음에 품었던 사람입니다. 김민준. 첫사랑의 이름과 같았다. 할머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날 이후 김 선생이라 자신을 칭하는 민준 씨의 전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염려했으며 적적한 일상에 말벗이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복래 할머니도 그의 따뜻한 관심과 놀랍도록 닮은 목소리에 점차 경계심을 풀었다. 어쩌면 신께서 이 늙은이의 마지막을 가저시 여겨 기적을 보내주신 것일지도 모른다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김 선생은 복래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드는 데 능숙했다. 그는 할머니가 무심코 흘렸던 과거 이야기, 첫사랑과의 짧았던 추억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가 대화에 슬쩍 끼워 넣었다. 사실 그때 저도 남산에 갔었어요. 복래 씨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었죠. 혹은 복래 씨가 좋아했던 라일락꽃, 저도 참 좋아합니다. 와 같은 말들은 할머니의 기억을 자극하며 그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할머니는 김 선생을 단순한 전화 친구를 넘어 마치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이 뒤늦게나마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고 젊은 날의 설렘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느덧 김 선생은 복래 할머니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할머니는 그의 전화를 기다렸고 그가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김 선생은 복래 할머니의 생일에는 작은 기프티콘을 보내왔고 명절에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용돈 보냅니다라며 소액을 송금하기도 했다.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외로운 어르신들께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와 같은 말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녹였다. 복래 할머니는 김 선생을 아들처럼 때로는 다정한 연인처럼 느끼며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김 선생은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복래 씨, 제가 아주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투자 정보를 알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돈 넣어두면 손해예요. 복래 할머니는 평생 주식이나 투자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아왔기에 망설였다. 하지만 김 선생은 끈질겼다.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손해보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복래 씨 실망시키는 일 하겠습니까?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책임이라는 단어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할머니는 쌈짓돈 50만 원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며칠 뒤 김 선생은 수익이 났습니다. 원금 포함해서 60만 원 보내드렸어요. 라며 실제로 돈을 보내왔다. 복래 할머니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정말로 돈이 불어난 것이다. 김 선생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가 보내온 돈은 사실 다른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돈이거나 더 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음을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복래 씨,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된 비밀 정보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목돈을 넣어야 하지만 한 달 안에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 선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다른 분들은 이걸로 이미 집도 사고 자식들 유학도 보냈어요. 복래 씨도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당당하게 사셔야죠. 복래 할머니의 귀에는 2배, 당당하게라는 말이 맴돌았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노심초사했던 그녀였다. 이 기회만 잡으면 남은 생이라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그 돈으로 그동안 고생한 자식들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래 할머니는 결국 평생 모아온 쌈짓돈과 얼마 안 되는 정기예금까지 해지하여 김 선생에게 송금했다. 자식들이 가끔 보내주던 용돈도 아껴 모아둔 터였다. 은행 창구에서 고액을 인출하려 하자 젊은 은행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돈을 보내시는 건가요? 복래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김 선생이 미리 일러준 대로 아들 사업 자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라며 태연한 척 둘러댔다. 은행원은 몇 번이나 더 주의를 주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내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사람만 믿으면 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딸 수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통화가 잦아졌고 돈 이야기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인출 시도도 있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려주신 거예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래 할머니는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 라며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수연은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에 치여 어머니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 가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 돈 관리 잘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라고 잔소리했지만 복래 할머니는 오히려 딸이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서운해했고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았다. 경로당 친구 오미자 씨도 복래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평소 검소하던 복래 할머니가 갑자기 값비싼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했고 곧 큰 돈이 생길 거다. 자식들한테도 나눠주고 너한테도 한턱 크게 낼게라며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미자 씨는 복래야, 너 요즘 얼굴은 환해졌는데 어째 좀 이상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야.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맞냐?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복래 할머니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김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며 버럭 화를 냈고 그 후로 미자 씨와도 거리가 멀어졌다. 복래 할머니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오직 김 선생의 말만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졌다. 약속했던 수익 지급일이 다가왔지만 김 선생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복래 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세금이 많이 붙어서요. 세금만 해결되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심지어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정말 대박입니다. 라며 계속해서 추가금을 요구했다. 복래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지금 그만두면 원금도 못 찾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복래 씨, 설마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복래 씨를 실망시킬 사람이겠어요? 라는 김 선생의 서운함과 애정이 뒤섞인 목소리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돈, 심지어 딸에게 손주 간식 사주라고 받은 돈까지 몰래 꺼내 송금했다. 김 선생은 이제 노골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알아보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혹은 따님에게 잠시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금방 몇 배로 갚아줄 수 있습니다. 라며 할머니를 압박했다. 복래 할머니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욕도 잃었고 손은 불안하게 떨렸다. 김 선생과의 통화에 집착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의 전화는 점점 연결되기 어려워졌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중요한 손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만 올 뿐이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애써 외면하려 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김 선생님은 나에게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그의 스마트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매일 같이 오던 다정한 문자 메시지도 끊겼다. 복내 할머니는 텅 빈 통장과 책상 위에 놓인 몇 장의 빚독촉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고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평생 애지중지 모아온 모든 것을 잃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차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굴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젊은 날의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까지 끄집어내어 자신을 농락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딸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으로 들어섰다. 경로당 친구 미자 씨로부터 복내가 며칠째 보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수연은 평소와 달리 초췌하고 넋이 나간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안은 냉기가 감돌았고 어딘가 스산한 분위기였다. 수연은 어머니의 방에서 우연히 김 선생과의 통화 내용이 적힌 메모 쪽지들과 알아볼 수 없는 이름으로 빼곡히 적힌 입금 내역서, 그리고 몇 통의 독촉장을 발견했다.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김민준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수연의 다급한 물음에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수연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어머니에게 소리치기도 했지만 이내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어머니의 작아진 어깨를 보고 함께 눈물을 쏟았다. 내가 귀신에 홀렸나 봐. 내 평생 모은 돈인데 다 날렸어. 이제 난 어떡하면 좋으니. 복내 할머니는 자책감과 수치심에 몸부림쳤다. 내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 자식들 볼 낯이 없어. 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어머니를 보며 수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수연은 끓어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어머니를 다독였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기꾼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당한 거야. 창피해서 누구 얼굴도 못 보겠다. 수연은 답답했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곧바로 미자 씨에게 연락했고 한달음에 달려온 미자 씨는 복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었다. 복내야, 이게 네 잘못만은 아니야. 그놈이 나쁜 놈이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응? 미자 씨의 따뜻한 위로와 수연의 끈질긴 설득 끝에 복내 할머니는 마침내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할머니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걸음걸이조차 위태로웠다.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젊은 경찰관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 선생과의 첫 통화부터 마지막 송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옆에서 딸 수연이 손을 잡아주었고 미자 씨는 등을 토닥여 주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선생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들을 울린 전문 사기 조직의 존재가 드러났다. 그들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정보 부족을 교묘하게 이용했고 첫사랑이나 죽은 배우자와 닮은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자녀를 사칭하는 등 더욱 악랄한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복내 할머니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안타깝게도 김 선생 일당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들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고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생긴 것이었다. 사건 이후 복내 할머니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하지만 딸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조금씩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미자 씨도 틈만 나면 들러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되찾아주려 애썼다. 수연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어머니가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싶어 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수연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복내 할머니도 딸의 따뜻한 마음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모녀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복내 할머니의 상처도 아주 조금씩 아물어갔다. 물론 잃어버린 돈과 짓밟힌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만 갇혀 지내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수연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노인복지관의 금융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권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할머니도 딸의 간곡한 부탁에 용기를 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 또한 복내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여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리고 부끄러웠지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였고 할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막았다며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치유받고 있음을 느꼈다. 잃어버린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복내 할머니의 얼굴에는 예전의 온화함과 함께 시련을 이겨낸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처럼 스산하지 않았다. 창가에는 수연이 가져다 놓은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벽에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밤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지 않았다. 낮에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고 저녁에는 딸 수연과 영상통화를 하며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큰 낙이었다. 가끔 TV 뉴스에서 노인 대상 사기 사건 소식이 나올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함몰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할머니는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꾸준히 받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기 예방 방법을 알려주는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나 같은 사람 또 생기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켜.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많은 노인들이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복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곱게 뜬 아기 신발이었다. 곧 태어날 외손주를 위한 선물이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예전 같았으면 덜컥 겁부터 났겠지만 이제 할머니는 차분했다.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박복래입니다. 누구시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감언이설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인함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선 어떤 말이 들려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할머니는 잠시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그런 말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고 막뜨개질을 마친 아기 신발은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완성된 신발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한보다는 현재의 작은 행복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날들은 외로움과 절망이 아닌 사랑과 나눔, 그리고 작은 희망들로 채워질 것이었다.